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남아선호 사상의 부작용인데요. 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출생 성비라고 하는데 그 마지노선은 통상적으로 107입니다. 그런데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출생자의 연평균 출생 성비는 111.4로 107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 기간 동안 남성이 3,500만 명 정도 더 많이 태어난 건데요. 그들 가운데 3천만 명 정도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비 불균형이 계속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비 불균형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는 나라는 신랑 신부의 나이 차이가 큰 편입니다. 결혼 적령기 여성이 부족하니 결혼 연령대가 확대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 여성의 재혼율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국제결혼, 즉 해외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저소득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신부를 수혈해 왔습니다. 나아가 성비 불균형은 각종 성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된 상태인데요. 남아 선호라는 잘못된 국민의식이 결국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게 만드네요. 9월 13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멀리, 저는 좀 생소한 곳인데 어떤 곳으로 떠날까요? 예, 오늘 목적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부티라는 나라입니다. 네, 지부티. 홍해에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요. 예. 동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예, 찾아보니까 저도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또 아시아 문화 요소들이 혼재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독특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나라인지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뭐 개괄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한 인구는 9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오, 굉장히 정말 적네요. 작은 나라죠. 예. 그리고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2,000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국민소득도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닙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부티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되어 있고요. 흔하게 흔한 그 천연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사막이다 보니까 뭐 농산물 재배하기도 적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목축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부티의 제1의 수출 품목이 뭐냐 하면 양이에요. 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아직까지 발달은 안 된 나라구나라는 걸 이런 대목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독립을 한 지도 좀 얼마 안 됩니다. 독립한 게 1977년도에 프랑스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 전에도 사실 프랑스에서 독립할 거니라는 국민 투표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지부티 국민들이 어찌 보면 혼자 살 자신감이 없었던 건지 그냥 타성에 젖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희 그냥 있을래요라고 계속 의사결정을 내리다가 예. 결국 1977년도에 들어서야 간신히 우리는 그냥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지부티가 사실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장 큰 관심 대상 국가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 시점에 지부티를 교수님께서 들고 오셨을까 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이유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약간 이제 뭐 신냉전,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예. 뭔가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 요충지 골목골목마다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나름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예.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지부티입니다. 지부티가 지형적이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뭔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예. 지부티는 어디에 정확히 위치해 있냐면요. 우리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 반도 사이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예. 수에즈 운하 지나가려면 거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홍해를 가기 위해선 아덴만이라는 그 만을 지나서 홍해로 가야 되는데 네. 이 아덴만에서 홍해로 갈 때 아주 좁은 그 마치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가 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 지도를 보면 바짝 붙어 있는 어떤 해협이 있어요. 예. 그 해협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지부티에서 예멘이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있는 해협인데 네. 폭이 30k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양에서 지중해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길목, 그 길목 한쪽에 바로 지부티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지부티 바로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우리 요즘도 창궐하고 있는 그 해적 소말리아 해적. 소말리아 해적. 바로 예. 소말리아가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납치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상선이 한 30% 왕래하고 있는 오. 수에즈 운하, 이 네. 아덴만 지역, 이쪽 지역에 우리 상선들의 호위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 군사기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라들이 모두 지부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그 관심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지부티에 우리 군항을 좀 기지를 조성해도 될까요? 라는 메시지들을 여기저기서 던졌고요. 예. 그게 지금 지부티가 전 세계 관심이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왜 군 기지가 해외에 있으면 유리한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멀리 가려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큰 배, 기름을 많이 실어서 멀리 갈 수 있는 큰 배가 필요해요. 네. 그럼 당연히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작은 배로 빨리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정비도 빨리빨리 하고 그러려면 거점 기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점 기지가 없으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럼 기름통도 커야 되고 배도 커져야 되고 기동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우리도 소말리아 해적 예전에 납치됐을 때 네. 군 부대 파견이 됐잖아요. 근데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기지가 거기 있으면 늘 거기에 배를 상주시킬 수 있으니까 아, 작은 배들도 출동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군 기지를 그쪽에다가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가장 요즘에 지부티에 군 기지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어디죠? 사실 중국은 수건 사업 하나를 지부티 때문에 풀었습니다. 중국은 해외에 자신들의 거점 군항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최초로 해외에 군항을 처음으로 개설했던 지역이 바로 지부티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해외 첫 번째 군항이 있는 곳이 지부티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여기저기 참 미군 기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부티에는 원래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예. 미국이 군사 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철저히 이 소련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의 전 360도를 뺑 두르는 그런 지역들마다 예. 군사 기지나 아니면 공항 이런 거를 구축했거든요. 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린란드도 그래서 거기에 미국 공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를 뺑 둘러싼 중심으로 많은 기지가 조성되어 있던 게 1순위였는데 예. 2000년대 들어서 미국도 지부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지부티 같은 지역에 우리 군함이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중국이 지부티에 관심이 있어? 그럼 우리도 안 되지 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 어떻게 보면 새로 조성한 군함 기지가 있는 곳이 지부티고요. 프랑스는 원래 프랑스 영이니까 네. 예전에 있었던 군사 기지를 축소해서 여전히 프랑스는 지부티에 군함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자국의 군대를 진짜 군대화해서 외국에 파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자위대 보급 기지라는 명목 그런 비슷한 명목으로 예. 일본도 지부티에 본인들의 군사 기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는 잘 조명 안 되긴 했습니다만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아이러니해져서 네. 지부티는 해외 군사 기지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부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다른 나라들일 텐데
지부티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부티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이 지부티는 사실 경제적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해외 많은 나라들은 그곳에 자국의 어떤 기지를 놔두고 싶어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부티가 그러면 자리세 내세요. 이게 지부티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임대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서 미국이 돈 내는 나라는 아마 지부티밖에 없을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우리도 분담을 하죠. 분담을 예.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 유일하게 전액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나라가 지부티입니다. 연간 6천만 달러를 내고 있고요. 중국은 연간 2천만 달러를 내고 있고 지금 뒤이어서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다른 나라도 내고 있지만 네. 이제 우리도 여기다가 조금 뭔가 군함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줄 서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 인도, 사우디, 그다음에 러시아 등도 지금 기지 건설을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부티는 군사 기지를 어떻게 보면 유치해서 오히려 돈 버는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나라가 돼 버렸는데요. 네. 이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지부티의 GDP의 5%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타국의 군대가 지부티 내부에 많이 주둔하다 보니까 지부티는 자국의 군대를 많이 육성할 비용도 절감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에 기여한 숫자는 단순히 GDP 5%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우리도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으면서 그 미군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그런데 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냉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지부티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나라들이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근데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해서 찾아보면 중국이 요즘에 그 세계 곳곳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지부티를 화두로 꺼낸 거예요. 예.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로 기억나는데요. 중국이 지부티 다음으로 처음으로 또 해외 해군 기지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해외 거점 항만 인프라 또는 군사적 요충지를 자신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예.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은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져서 해외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인데요. 근데 실제 중국의 고민은 자꾸 본인들이 고립되어서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일단 예. 중국 지도를 한번 스마트폰이나 뭐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은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예. 중국은 의외로 많은 국가를 인접하고 있는 면적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2개 나라 이상을 거쳐야지만 뭔가 대항으로 진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인도양을 가려고 해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인도양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양도 본인들이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본인들이 대항으로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곳은 우리 흔히 중국의 일성지 도시들이 즐비한 이 중국의 해안가, 우리 황해를 접하고 있는 이쪽 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어차피 황해를 비롯해서 저기 대만부터 홍콩까지 이쪽 지역으로 원활히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네.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데 바로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죠. 그렇죠. 네, 이 센카쿠 열도에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요 어떤 곳들이 있냐면 우리 오키나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키나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만과 일본 본토에 있는 여러 섬들 그 중간쯤에 오키나와가 있어요. 네, 거의 중간에 있네요. 예,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부속 섬으로 일본령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섬들은 대만에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대만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어디의 영해로 우리가 간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본의 영해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는 일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대항으로 편하게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만인데 대만과 일본 지금 중국은 네. 지금 양안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만에서 어떻게 보면 동남아 지역까지 내려오는 지역에 이제 영해들이 있는데 이쪽 지역을 중국은 남중국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쪽 지역도 지금 영토 분쟁이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지역에 시사군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사군도라는 곳도 지금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등과 함께 영토 분쟁 중에 있고요. 예. 난사군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말레이시아까지 얽혀서 지금 영토 분쟁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중국해라고 본인은 이름은 지정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거를 쉽게 뭐라 그럴까요?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런 지금 시시비비가 있는 네.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세계 곳곳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과 교역을 하든지 뭘 하려면 바다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바다의 그 거점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래도 외부에서 확보해서 루트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군사기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몇 개나 돼요, 미국은? 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 세계에 75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중국이랑 뭐 아직은 비교는 안 될 정도네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중국이 해외에 자꾸 거점 군사 기지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미국과 점점 군사적인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정말 해군이 진짜 그런 입지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해군 기지가 필요한지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요. 설명 듣고 보니까 중국이 요즘 더더욱 해외에 이렇게 군사 기지를 많이 만들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750개 군사 기지가 해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구글 지도를 보거나 그러면 갑자기 구글 지도에 아무것도 디테일한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상한 그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들은 대부분 네. 제 소견으로는 가보면 접근 금지 이렇게 편말이 있으면서 거기 근처에서 얼쩡얼쩡 되면 이상한 찝차가 미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은 동네가 많아요. 시정이지만 예. 예, 어쨌든 보호무역 기조도 높아지고 있고 신냉전 분위기도 어쨌든 갈수록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 기지를 마련하겠다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일단은 퀴즈부터 내드리고 나머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부티 얘기 좀 더 하죠. 네,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지부티가 접경한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바다로 인도양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길목에 놓인 바다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보기 내주실까요? 네,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해, 2번 송해, 3번 사랑해. 예. 오늘은 정말 틀리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자, 이번에서 뜸을 들이시길래 네. 뭐 할까 했는데. 저도 순간 보기를 바꿔봤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 지부티 앞바다를 가면 붉은색 바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붉은색 바다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이렇게 많이 찾아봤더니 네. 일설은 그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그 바다 밑에 있었던 붉은색 산호들이 이제 지면으로 노출이 되면서 그래서 바다가 온통 붉게 보인다 해서 홍해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부티에서 멀지 않은 아카바 만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쪽인데요. 이쪽에 있는 산들이 붉은색 산이에요. 나무가 막 우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붉은 이제 토양들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붉은 토양이 보이는 산맥이 바다에 비쳐서 붉은 바다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설이 가장 적합한 정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바로 지부티에서 멀지 않은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는 사실 예전에 투르크 사람들이 기반을 해서 만든 나라잖아요. 근데 이 투르크인들이 사실 돌궐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돌궐족. 이 돌궐족들은 우리와 똑같이 오방색 개념을 아주 중용합니다. 그래서 이 오방색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던 돌궐족의 후예들인 투르크 사람들이 투르키인들이
튀르키예의 북쪽을 흑해라고 지정해서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중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백해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튀르키예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쪽은 오방색 기준으로 붉은색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튀르키예가 정한 이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제 어쨌든 붉은 산호초, 뭐 붉은 산맥 이렇게 지형과 그다음에 문화까지 튀르키예의 문화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는데 이 긴 얘기가 다 힌트에 대한 힌트입니다. 답을 드리기 위한 굉장히 길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정답은 오늘도 문자로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진행하고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시간이 여러분들이 길네요.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퀴즈 관련해서 공지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너무 길게 드렸더니 어떻게 문자 보내면 되는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자 3분 뽑아서요.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네. 오늘은 단독주택 아니면 대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층간소음 저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스트레스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다고요? 네, 집이라는 공간은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곳인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해치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 평온한 생활을 흔들어 놓는 문제라서 사실 합리적인 판단 자체를 내리기가 어려워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신종 층간소음 논란도 있었는데요. 위층에서 아침마다 울리는 휴대폰 진동 알람 소리 때문에 아래층 집 천정이 울려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아파트에서는 이 휴대폰 진동 알람을 주의해달라는 공지가 붙여지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도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터치하는 것은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거다.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 때문에 간혹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비극적인 소식도 있을 정도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일단 층간소음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뭔가 이게 소음이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법으로 있나요? 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는 소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직접 뛰어서 쿵쿵 울리는 소리라든지 의자 끄는 소리 같은 소리는 주간,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39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이고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시간에는 34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시간대마다 다르군요. 네, 그리고 TV 소리나 음악 소리 같은 거는 이제 직접 바닥에 울리는 소리는 아니고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을 넘어서면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통 상상을 하시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가 울리면 보통은 한 40데시벨 정도라고 하고요. 망치질을 직접 하거나 가구를 끌 때 생기는 소리는 59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아파트의 아래층 거주자는 2015년부터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거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발자국이나 물건을 끄는 소리, 그리고 전동식 기계음 같은 것들이
밤낮없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위층에 당연히 항의도 해보고 뭐 관리실에도 연락해보고 했지만 무려 7년간이나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년이면 장난이 아닌 시간인데 손해배상 금액이 클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요? 네, 판결 금액은 1,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예? 생각보다 작은데요? 그렇죠. 7년이라는 기간에 비하면 되게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통상적인 우리나라 위자료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보니까 아래층 거주자는 이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고요.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방을 빌려서 나가 있기도 했고 심지어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아서 실직까지 겪었다고 하거든요. 법원은 물론 이 실직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과관계까지 인정하진 않았지만 네. 위층의 소음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는 넘어섰다. 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야 소음이 줄어들었고 위층 거주자가 뭐 소음 방지 매트 같은 걸 설치해서 미리 소음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층간 소음이라는 게 위층 사람들이 소음을 내서 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돼서 그 윗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래층에 너무 크게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제 친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 처음 초년생 시절에 빌라에 입주를 했는데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층간 소음과 관련된 뭐랄까요 내구재를 넣지 않아서 그런지 위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소리가 전달되나 보더라고요. 위층에 앵무새를 하나 키웠는데 앵무새 발소리까지 들릴 정도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무슨 독수리만 하냐 막 했더니 진짜 그 정도로 소음이 많이 들릴 정도래요. 이런 경우는 윗사람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에 이른다면 거의 건설 시공사의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향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건설 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시공사에게도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군요. 자, 그러면 거꾸로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을 내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최근 이런 판례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내는데 불만이 생겨서 자기 집 천정에 요즘 뭐 층간소음 검색만 해도 우퍼 스피커들이 막 쇼핑몰에 뜨거든요. 그래서 그 우퍼 스피커를 구입해서 설치한 뒤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서 복수용 음향을 일부러 송출을 했습니다. 결국 아랫집 거주자가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정상적인 법의 트랙을 따르셨으면 됐을 텐데 네.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이건 좀 심각한 사례였는데요. 아래층 거주자가 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를 2차례 찾아가서 협박을 했고 현관문을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오죽 답답하면 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하시고 윗집 가서 그 문을 발로 차시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층간 소음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장 공정한 절차로 이걸 해결할까요? 네, 보통 윗집이 시끄러워서 나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면 대부분 뭐 이사 가라,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이 이제 관리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뭐 그런 싱거운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연히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가 중재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다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소음이 들리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관리사무소는 법에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 주체로서 층간소음 발생 중단과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 가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그러면 기분 좋게 끝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어딜 찾아가야 됩니까? 네, 요즘은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층간소음에 관해서 상담과 조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층간소음 피해를 당한 상담자가 이 센터에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면 센터 측에서 방문 일정을 정하고요.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랑 그리고 상대방 세대에게도 상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 상대방 세대가 그 안내문을 받고 상담에 응하게 되면 센터가 신청 세대에도 가고 상대방 세대에도 가서 상담을 직접 진행을 해요. 그리고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걸로 종결이 되겠지만 방문 상담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음 측정기를 지정해서 직접 소음 측정 장비를 가지고 방문해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이 안내문을 받고도 상대방 세대에서 상담에 참여하지를 원치 않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다면 센터에서 뭐 추가로 안내문을 더 발송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청 세대만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소음 측정 절차를 진행을 해줍니다. 이 상담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이 상담 결과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웃사이 센터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동네는 지자체에서 뭔가 별도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조정위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면 사실조사, 사전 합의 권고, 조정안 제시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고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고 조정서가 교부되는데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과 강명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로 이 층간소음만 상담하는 층간소음 상담실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알아보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받는 기관들의 이름을 봤더니요. 이웃사이, 뭐 조정위원회, 뭔가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원만하게 좀 지내보시죠. 이런 느낌이 많아 보여요. 만약에 이쪽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를 양쪽에서 안 따르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겠나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 사례들을 진행해 보면 해결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적인 기관에서 공문 같은 서류가 송달돼 오고요. 또 공적인 관계자들이 직접 집에 방문까지 하게 되면 상대방 세대에서도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 간에 찾아가시거나 연락해서 감정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만약에 이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인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신청해서 그러한 절차까지 밟았고 소음 측정까지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서도 받아봤다. 이런 자료들은 향후에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역시나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 문자 상담이 많은데요. 5149님, 저는 10년째 소음 때문에 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윗집이 무속인이라 소통이 안 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폭언하고 밤에는 잠 안 자고 해코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하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단순 층간소음이라기보다는 폭언에 뭐 해코지까지 있다면 이건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까지. 네, 그래서 협박죄나 뭐 강요죄 정도로 고소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에 뭐 녹음을 좀 하시거나 예. 해서 이렇게 증거를 마련한 다음에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만드셔서 뭔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또 한 상담 하나 해드릴게요. 8470님께서 공동주택 화장실 흡연 여부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이네요. 이거 진짜 요즘 큰 이슈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집 화장실에서 피지만 이게 환풍기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근데 이건 자기 집 화장실이 아니라 공동주택 화장실이니까 공동 화장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예. 가지 문제 네, 다 둘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막 정해진 어떤 규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면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제 제기를 했다. 뭐 담배 냄새를 우리가 증거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날 때마다 내가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증거로 남겨놓으신 다음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연락해서 좀 상담 신청을 해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요. 저도 해외에 있었을 때 그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는 밤마다 참 시끄러운 집이 많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인근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우리나라는 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웃 간 소음이라고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관리 범위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우선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는 경고를 하고요. 네.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고 일정 금액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발생을 위법이다라고 명백히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한 700만 원 되네요. 네네네.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또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 같은 것들은 딱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그런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사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악기 연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 사이의 야간에는 아예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호주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호주는 아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네. 이 시간별로 어떤 소음이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지 규제 항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가해자에게 경고한 후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를 수 있고요. 네. 경찰이 나와서 확인을 하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뭐 야간 소음을 강력히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처벌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도 같이 되면 참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적용 가능한 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오늘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 1번 홍해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0223님, 3530님, 5198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